안녕하세요. 과학기술과 철학수 강승 여러분. 자, 오늘은 자연의 수량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앞 시간에 그 퀴즈 해설을 제가 강의해 드렸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다 치고 이제 자연의 수량화를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막 뭐가 나선형으로 뭐가 계단 아니죠. 이게 뭔가 이 뭐라 그러죠? 경사면을 통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과 관찰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맞죠? 이론을 시험하려면 관찰이 필요한데, 근데 관찰은 다시 또 이론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약간의 악순환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하늘이 완벽하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 덕분에 하늘의 흠결이나 하늘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그런 관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관찰이 다시 또 원래 이론을 뒷받침하면 돌고 돌면서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연구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측정, 길이나 시간, 온도 이런 측정의 사례를 이용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이게 돌고 돌지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좀 뭔가 발전을 하는 거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진보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낙관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요 두 개의 막대를 보면은 이 왼쪽 막대가 더 길어 보이죠? 이걸 밀러 라이어 착시라 그러는데, 왼쪽 막대가 오른쪽보다 길어 보여요. 자, 그래서 관찰을 못 믿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못 믿겠으면 자로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 대신에 자를 이용하면 되지요. 이렇게요. 딱 쟀더니 9점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쭉 이동시켜서 오른쪽에 막대의 길이를 살펴봤더니 걔도 똑같아요. 그러면 눈으로는 길이가 달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이런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눈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평가할 수가 있고, 뭔가 신뢰하지 못할 경험을 평가해서 교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관찰의 인식론적인 한계들을 훌륭하게 극복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 자를 이용해서. 자,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좀 재미난 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로 재면 확실한 거 맞나요? 자를 이용했을 때, 자를 이용해보니까 두 개의 길이가 같다. 눈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자, 평가를 한다는 건 둘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맞죠? 불일치할 때, 어느 하나를 더 믿는 겁니다. 자, 자를 이용해서 눈을 평가한 거. 눈이 잘못됐다.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을 이용해서 자가 잘못됐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얘를 이용해서 얘를 평가할 수 있다면 반대로 얘를 이용해서 얘를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 자를 이용한 측정과 눈을 이용한 관찰 사이에서 불일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불일치가 있다는 것만 알지 둘 중에 뭐가 옳다라고 하는 건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는 자를 믿죠? 눈을 안 믿고? 자,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엄청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끄집어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눈 대신 자를 믿을까요? 내 눈이 멀쩡하고 자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이때
우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건 뭐 이게 엄청 훌륭한 논변이라고까진 말을 못해도 따로 꽤 그럴듯한 논변이 될 수가 있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눈이 멀쩡하다고요. 눈에 의해서 왼쪽 막대의 길이가 정말로 오른쪽 막대보다 길다면 자로 이걸 측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게 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자가 짧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자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다시 길어져야 되고요. 다시 오른쪽 막대를 잴 때는 다시 짧아졌다가 왼쪽 막대를 잴 때는 길어졌다가 자가 길어졌다 짧았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이상한 일이죠. 자라고 하는 막대가 물론 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있죠. 자의 길이가 뭐 온도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수축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히 위치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장소가 이동하는 것만 가지고 자의 길이가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 따라서 자로 잰 결과가 맞고 눈을 의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아무런 이론적 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사용합니다. 어떤 전제를 사용했죠? 자의 길이가 함부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걸 믿는 게 더 낫죠. 내 눈으로 본 대로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아서 짧은 막대 길이가 짧고 따라서 그게 맞다면 자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았다 길어졌다 짧았다 길어졌다 짧았다 한다는 그건 이상한 일이죠. 자, 이걸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를 아예 사용하지 말고 이 종이를 이거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접는 거죠. 종이를 접어서 이 왼쪽 막대가 오른쪽 막대에 딱 붙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접을 수 있죠? 절반을 딱 해서 여기 절반을 이렇게 해서 딱 접어서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길이가 여전히 똑같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태에서 왼쪽의 막대는 길고 오른쪽의 막대가 짧다 라는 걸 믿으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종이를 접을 때는 길이가 얘는 줄어들거나 얘만 움직인다면 얘가 변할 리는 없을 것 같죠, 왠지. 만약에 왼쪽을 접어서 오른쪽으로 넘긴다면 왼쪽 막대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펴면 늘어났다가 접으면 줄어들었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맞죠? 만약에 접히는 애가 항상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이 막대랑 요 막대를 반대로 놓고 해도 되죠. 이번엔 오른쪽 막대가 있는 이쪽을 접어서 왼쪽으로 접으면 이번엔 접히는 쪽이 늘어나야 돼요.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믿는 건 이상하잖아요, 맞죠?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죠. 바로 그런 식의 어떤 상식에 호소하는 것 같긴 하죠. 그거에 호소해서 우리는 자가 더 자로 재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 이제 할 얘기도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자, 바로 이런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 맞아요. 이런 거에서.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측정도 어느 정도 정당화가 필요한데 이 자 같은 거는 상당히 좀 상식에 호소해서 얘가 웬만하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냐면 자가 여름이나 겨울에
길이가 잘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름에 재는 길이와 겨울에 재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아주 정확한 자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길이가 안 변하는, 막대의 길이가 안 변하는 그런 자가 필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자를 내가 얻었다라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자로 재서?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이 측정에서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관찰을 딱 측정으로 교체만 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탕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때로는 원래는 좀 엉성했던 그런 측정 장치를 사용하다가 점점 더 좋은 측정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측정 장치가 원래 측정 장치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일을 사실은 해내야지 진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새 것이 옛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걸 항상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도계 사례는 사실은 그 장하석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장하석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온도계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얘기들은 대부분 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 책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제 맛보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Inventing Temperature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온도계의 철학으로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시작을 해보죠. 우리가 온도를 뭘로 재냐면 이런 장치로 재죠. 자, 뭐 눈금이 쭉 있고요. 보통은 0도씨는 물의 어는 점을 뜻하고 100도씨는 물의 끓는 점과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해요. 100등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제 실험실에서 쓰는 경우에는 이거 보통 수은을 넣어서 사용하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뭐 알코올을 사용하겠지만, 근데 요즘엔 이런 온도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제 디지털 온도계 사용하고 다른 걸 사용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온도계 아직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도계를 사용할 때 우리 결국 기준이 있는 거죠. 물의 어는 점, 물의 끓는 점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자.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100등분을 한 거죠. 100등분. 자, 여기에 암묵적으로 들어있는 전제가 있어요. 이런 온도계를 사용하면 온도를 잘 잴 수 있다라고 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된 사항들이 있죠.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물이 어는 현상과 물이 끓는 현상은 항상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는 점 대신에 사람의 체온을 딱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위에는 뭘 넣을까요? 불의 온도였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누군가 온도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삼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사람마다 체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체온 자주 재죠? 날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온도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계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 공장에서 똑같은 그 동일한 기준, 요 어는 점, 끓는 점을 기준으로 온도계를 만들더라도 어느 공장에서 만들든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 그 온도계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일종의 표준 온도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물이 어는 현상과 물이 끓는 현상이 항상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 안에 뭘 넣었어요? 액체를 넣었죠. 우리가 온도를 증가시킬 때마다 액체가 쭉 올라가겠죠. 자, 이건 뭐예요? 액체의 부피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상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백등분을 했다거나 등분을 했다는 건 뭐예요? 온도가 증가할 때마다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정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면 등분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결국 이러한 전제가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어떻게 정당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이 어는 현상과 물이 끓는 현상이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어는 현상의 온도를 재야죠. 뭘로 재요? 온도계로 재요? 물이 끓는 현상이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온도계로 재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온도계를 만들기 위한 기준을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이게 왠지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져요. 또 액체의 부피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항상 늘어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온도가 증가하는 걸 뭘로 잴 거예요? 온도계로? 또 온도와 액체 부피가 서로 비례하는 것. 그것도 이게 항상 둘을 비교하고 있죠, 맞죠? 뭔가와 뭔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비교할 때마다 온도를 재야 되는데 이게 온도계 없이 재야 될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이 고정점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점 문제부터. 자, 실제로 여러 과학자들이 이 고정점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표준 온도계를 재려면 뭔가 온도계의 두 점,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그런 두 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제안들이 있었는데, 겨울철 극한, 여름 극서. 이건 사실 몇 년도에 온도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올해 만든 온도계랑 그 다음에 만든 온도계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어설픈 기준 같아요. 물의 어는 점과 버터가 녹는 점. 왠지 그럴듯해 보입니다. 헨리 해석의 그 헨리는 깊은 동굴과 알코올에 끓는 점을 양극 기준으로 삼았어요. 낮은 온도의 기준, 높은 온도의 기준 삼는 거죠. 근데 깊은 동굴의 온도가 일정할까요? 나름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굴에 들어가면 좀 선선하죠. 여름에 들어가면 선선하고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 말은 뭐예요? 동굴의 온도가 그다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아이작 뉴턴은 눈의 녹는 점과 혈온, 그러니까 체온이라고 하시면 돼요. 체온. 몸의 온도를 이용해서 이제 기준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나요? 위험한 것 같은데요. 근데 나름 그렇듯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체온이 그렇다고 또 엄청 막 변하진 않죠.
대충 비슷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꽤 괜찮은 온도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화씨라고 부르는 그 기준 있죠. 다니엘 파렌하이트가 만든 기준에서 실제로 체온이 사용이 됐습니다. 체온은 98도, 그리고 소금물, 얼음의 혼합물을 0도로 잡아서 이제 만든 온도계가 바로 화씨 온도계고요. 오늘날도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값은 대충 비슷하게 사용해서 이걸 이용하면은 물에 녹는 점, 아까 물에 어는 점 또는 얼음에 녹는 점이 한 32도로 딱 고정이 되고요. 32도로 고정시키고 물에 끓는 점을 212도로 고정하면 그게 과거의 요 기준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게 이제 오늘날의 화씨 온도계입니다. 왜 화씨 온도계냐? 요 서양의 파시가 만들었다고 해서 화씨 온도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 바로 섭씨라고 하는 기준. 이게 서양의 그 섭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기준인 건데요. 그 안데르스 섭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기준이 이제 얼음에 녹는 점과 물에 끓는 점이고 서양의 그 섭씨가 만든 그 기준이기 때문에 섭씨입니다.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섭씨라는 사람이 만든 기준이라서 섭씨입니다. 자, 이만큼 다양한 제한이 있었다는 건 이걸 확립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제한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은 좋다. 어떤 사람이 제한한 기준은 별로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체온 같은 걸 체온이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를 평가를 해야겠죠.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문제는 이걸 온도계 없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온도계로 평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순환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계 없이 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방법은 그렇게 뭐 엄청 혁신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답을 들으면 여러분이 에이 그게 뭐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 끓는 점이 정말 일정한지 아니면 혈온 같은 게 일정한지 평가하기 위해서 뭘 도입할 거냐? 온도경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온도경을 하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 온도를 재요. 뭐 귀로 재든 아니면 뭐 옛날에는 겨드랑이 많이 재고 아니면 혀 속에 많이 넣어서 쟀었는데 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눈금이 없어요. 이 액체가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만 확인하고 거기다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갔다 라고 체크해뒀어요. 다음날 또 온도를 잽니다. 제 온도를 딱 쟀더니 다음날 재니까 얘가 이번에 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에이, 체온은 일정하지가 않네. 어제 잰 거랑 오늘 잰 거랑 다르잖아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고정점을 평가하고 정당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예를 들면 물의 끓는 점 같은 건 바로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눈금 없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재봤더니 결국 물의 끓는 점이 일정하다는 걸 이제 알아낸 겁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물의 끓는 점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립하려면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뭐 기압 문제도 있죠. 기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물의 순수성, 물의 순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이 얼마나 그 증류수냐 아니면 어디 뭐가 거기에 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포의 양.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물속에 남아있는 기포 다 빼버리면은 물이 안 끓어요. 그리고 또는 뭐 물을 끓이는 용기, 금속, 뭐 양은 냄비로 끓일 거냐 아니면 비커에 끓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사실은.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는 결국 그걸 동일한 조건을 동일하게 되는 조건을 찾은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는 그래서 찾아서 앞으로 그걸 물에 끓는 점이라고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어쨌든 그 조건만 잘 지키면 딱 고정된 온도에서 일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번엔 자, 온도경을 눈금 없는 온도계, 바로 요 눈금 없이 이 안에 유리관이나 뭐 속에다가 이제 액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온도를 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가정을 한 거냐?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액체가 쭉 올라가고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내려가고 이런 가정한 거죠. 맞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얘가 쭉 내려가고 온도가 줄어들면 쭉 내려가고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같은 온도라면 같은 정도까지만 올라가고 바로 그런 가정으로부터 고정점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온도경이 바로 그런 식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온도경이 온도를 잰다. 또는 온도경 속의 액체가 온도와 잘 대응한다. 1대1로 대응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신체 감각과의 비교를 통해서인 거죠. 사실 온도라고 하는 게 어디서 출발하냐? 뜨겁고 차가운 거잖아요. 뜨거운 느낌, 차가운 느낌, 더운 느낌, 따뜻한 느낌.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신체 감각과 비교해서 내가 차갑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얘는 내려가고 내가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눈금이 올라가는. 사실 반대여도 상관없어요. 반대여도. 일관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온도가 똑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선 같은 눈금을 가리키는. 같은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장치가 있으면 내가 신체 감각으로 온도를 재는 대신에 온도경을 이용해서 온도를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장치는 내 신체 감각을 대신해서 온도를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어요. 그러면 신체 감각은 온도를 잘 재고 있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신체 감각은 무엇으로부터 신체 감각이 온도를 잘 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 토대는 없습니다. 왜냐? 온도라고 하는 개념의 출발이 사실은 신체 감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뜨겁고 차가운 정도. 그게 온도인 거죠, 원래. 애초에 출발점은. 상당히 주관적인 그 느낌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물론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때에는 바로 그 느낌을 야기하는 나의 감각, 나의 신체 감각을 야기하는 외부에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제 그걸 값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단 애초에
그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신체 감각에 있는 거죠. 따라서 신체 감각이 온도를 잘 재고 있다, 못 재고 있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출발점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냥 신체 감각을 일단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신체 감각이 아마도 뭔가 온도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고, 걔를 대략 잘 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것과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다른 장치를 찾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다예요. 자, 이때 신체 감각을 이용하는 이유는 결국 얘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우선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 신체 감각이 다른 무엇보다도 온도를 정확하게 재고 신뢰할 만하게 재고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체 감각은 사실은 매우 부정확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오늘 날씨에 대해서 사실 뭐 애매합니다. 우리가 재는 온도라고 하는 게, 신체 감각이 재는 온도라는 게 매우 애매해요.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자, 그걸 보여주는 실험을 한번 구성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왼손은 뜨거운 물에 담갔다는 손이고요. 요손은 얼음물에 담갔다는 손이에요. 이거를 이제 미지근한 물에 담가 보세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담갔던 손은 이 물이 차갑다고 느낄 거고요. 얼음물에 담갔던 손은 이 물이 따뜻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물이 차가우면서 뜨거울 리는 없죠. 차가우면서 따뜻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이 물은 뭔가 하나의 온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잴 때마다 차가워지고 이 손으로 잴 때마다 뜨거워질 리는 없을 테니까 이 물은 하나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낫죠. 바로 이것만 봐도 이 손이 우리의 신체 감각이 그렇게 정확한 측정 장치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요런 직관을 이용해서 온도경이 이 손보다 낫다는 걸 알 수 있죠. 온도경을 여기다가 한번 꽂아보세요. 여기도 꽂아보세요. 동일한 정도까지만 올라가겠죠. 바로 그걸 보면은, 아, 손으로 잴 때는 서로 달랐는데 온도경으로 재니까 똑같네. 그러면 온도경이 더 좋은 장치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손은 못 믿을 거고 온도경이 더 믿을 만한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각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수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완벽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다른 기준들에 앞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선다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더 뭐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걔부터 그냥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기준들보다 더 강한 정당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맨 밑에 가장 단단한 토대를 놓고서 그 위에 쌓고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은 대충 시작하는 겁니다. 대충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설픈 무언가라도 기준으로 사용해서 걔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완벽한 토대 찾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맨날 항상 한쪽 코가 막혀가지고 발음이 계속 안 좋아요. 이 비염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장하석은 인식 과정의 반복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왜 인식 과정의 반복이냐? 글쎄, 뭔가 하나의 토대를 가지고서 이제 위를 쌓아 올려가는 이런 탑쌓기 과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이 있으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얘를
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을 또 반복하는 거죠. 이번엔 이걸 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반복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에피스테믹 이터레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준들이 있는 건데 선행 기준으로부터 이제 후속 기준을 정당화하고 후속 기준이 선행 기준을 교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해 나가면 처음에 어설픈 기준으로부터 시작해서 더욱더 더 나은, 더 신뢰할 만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히려 처음엔 매우 부실한 애로부터 점점점 더 좋은 애로 만들어 가보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가 뭐냐면 일단 선행 기준을 일단은 존중해요.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존중해요. 예를 들어서 신체 감각을 존중하고 시작하는 거죠. 얘는 온도를 잘 재는 애야. 자, 그러고서 그러면 걔만큼 작동하는 애를 하나 찾아보는 거죠. 신체 감각과 일관되게 작동하는 장치를 하나 찾아요. 그게 온도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따뜻하다고 느낄 때마다 올라가고 차갑다고 느낄 때마다 내려가고 그럼 얘는 신체 감각 대신 사용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런 형태의 정당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당성을 온도경이 얻습니다. 뭐로부터? 신체 감각으로부터. 자,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 때 왜 만드나요?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죠. 새로운 걸 만들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기존의 기준이 해주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인 거죠. 신체 감각 뭘 못해요? 아주 차가운 거 못 재겠죠. 아주 뜨거운 거 못 재겠죠. 불의 온도가 궁금해. 손을 대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주 뜨거운 거, 아주 차가운 거 못 된단 말이죠. 어려운 말로 말하면 측정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게다가 신체 감각으로 재는 건 뭔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뭔가 똑같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사람들과 온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치하지 않아요. 뭔가 너무 주관적이어서 뭔가 공적인 그런 합의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내 안에서도 만들기가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들기가 어렵고 그리고 측정이 정밀하지가 못해요. 어때? 우리 온도 감각은 이렇죠. 오늘 덥네. 오늘 아주 덥네. 엄청 덥네. 오늘 선선하네. 춥네.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죠. 바로 그런 단점이 있어요. 바로 그런 단점을 극복하고 싶으니까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진보의 요구인 거죠. 얘가 못하는 걸 해내고 싶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얘가 못하는 걸 해낸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가면 어떤 믿음을 얻을 수 있냐? 새로운 기준이, 후속 기준이 선행 기준보다 더 낫네 라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선행 기준을 이제 교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개선을 해줄 수 있어요. 오히려 후속 기준을 이용해서 선행 기준으로부터 정당화된 후속 기준을 이용해서 선행 기준이 내 잘못을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게 확립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이제 온도경을 이제 선행 기준 삼아서 똑같은 일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눈금이 있는 그리고 고정점이 있는 표준 온도계를 이제 정당화를 하고 다시 그걸 이용해서 원래 온도경이 못하던 일을 이제 해주고 기존의 온도경을 교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더욱더 나은
온도의 기준을 찾고 더욱더 나은 온도계 측정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꽤 낙관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온도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번 쳐요. 다시 말해서 그 0도씨와 100도씨가 일단 확립이 됐어요.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하는 것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또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온도계 안에다가 그 유리관 안에다가 액체를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액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팽창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다가 수은을 넣을 때, 알코올을 넣을 때, 또는 물을 넣을 때 엄청 다릅니다. 자, 수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 뭐야? 자, 수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0도씨랑 100도씨는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건 뭘로 맞췄어요?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값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은이 25를 가리킬 때 100등분 0과 100을 100등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25를 가리킬 때 알코올은 22밖에 안 가리켜요. 그리고 물은 5밖에 안 가리켜요. 이게 눈금이 너무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수은이 50이 될 때 알코올은 44까지밖에 안 올라가고요. 물은 26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수은은 75가 될 때 알코올은 70까지 올라가고 물은 57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그래서 수은이 75에서 100으로 가는 동안 알코올은 갑자기 빨리 올라가서 100이 됩니다. 그리고 물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리 팽창을 하더니 100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이 표만 가지고는 수은이 제일 좋은 애고 나머진 나쁜 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상대적인 평가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알코올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알코올이 0에서 22로 갈 때 수은이 25까지 올라가는? 에이, 수은은 알코올을 기준으로 좀 초반부에는 좀 빨리 팽창하네요. 근데 후반부에는 좀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좀 느리게 팽창하는 애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수은을 기준으로 알코올의 팽창률은 초반에는 느리지만 나중에 빨라지는 거죠. 근데 거꾸로 보면 알코올을 기준으로 보면 수은이 낮은 온도 구간에서는 빨리 팽창하다가 높은 온도 구간에서는 느리게 팽창하는 거로도 볼 수 있어요. 누가 일정한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대적인 비교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긴 좀 어렵죠. 그냥 수은 온도계,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세상에 온도라고 하는 게 단일한 게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수은 온도계로 잰 온도, 알코올 온도계로 잰 온도, 물 온도계로 잰 온도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면 안 될까요? 사실 온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답하기도 합니다. 온도란 온도계로 잰 값. 그게 다인 거죠. 어떤 물리량이란 뭐냐? 그 물리량을 측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죠. 물리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특정 절차마다 서로 다른 물리량이 있는 거죠. 온도라고 하는 단일한 물리량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은 온도계로 잰 온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1번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알코올 온도계로 잰 온도라고 하는 두 번째 물리량이 있고, 서로 호환되지 않는 이런 물리량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겠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다수의 과학자들은 그 중에 어느 게 더 올바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려면 평가를 해야 돼요. 이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뭘 기준으로? 자,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미 예상하겠지만, 온도를 잘 재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죠. 자, 이게 뭐냐면, 법칙에 의거한 측정의 문제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고 장하석이 이름 붙인 거예요. 법칙에 의거한 측정의 문제. 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냐? 요 번호를 보면 쭉 압니다. 번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번. 우리는 x를 측정하고자 하지만 여기서 보면 뭘 측정하고자 하는 거죠?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번. x는 직접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온도가 직접 관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신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y를 통해서만 추론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y는 뭐겠어요? 액체의 부피죠. 또는 뭐 액체 기둥의 높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 x를 알기 위해서 y를 측정했어요. 그러면 이 y를 가지고 x를 추론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3번. x equal fy 형태의 법칙을 알아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f는 이 함수 f 또는 뭐 법칙 f는 경험적으로 발견되거나 시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y뿐만 아니라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미지의 변수인 x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우린 뭐밖에 몰라요? y밖에 몰라요. 그렇죠? 온도계라는 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직접 관찰하는 건 뭐예요? 그 액체의 부피 또는 액체 기둥의 높이뿐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x축에 여기 온도를 놓고 y축에 그 액체의 부피를 놓고서 둘을 비교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찍어야지 이 점들이 집합이 직선인지 곡선인지 포물선인지 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몰라요. 이쪽 좌표를 모르잖아요. 우린 뭐만 측정해요? 부피만 측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 점들의 집합이 직선인지 뭔지 발견할 수도 없고 그거를 테스트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주 묘한 기묘한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드룩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이 사람 이름이 드룩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들룩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합니다. 뭐 들룩이라고 할게요. 일단 여기다 썼으니까. 이탈리아의 과학자고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기발한 방법을 제안했냐면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섞는 거예요. 근데 섞을 때 그 비율을 정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의도대로 정확한 비율을 딱 잡아서 이제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100-x 대 x의 비율로 섞으면 몇 도씨가 될 것 같나요? 바로 x도씨가 되는 거죠. 지금 100-x, x 하니까 여러분 막 갑자기 확 혼동될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물을 만약에 이거죠. 50대 50으로 섞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반반 섞는다는 거죠. 반반 섞으면 몇 도씨 될 것 같아요? 50도씨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반반 섞었으니까. 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로부터 열을 받고 100도씨의 물은 0도씨 물에게 열을 주고 나니까 온도가 내려가겠죠. 근데 정확히 딱 절반, 딱 만큼 되겠죠. 또, 그러면 0도씨의 물을 이번엔 10만큼, 100도씨의 물을 90만큼 해서 100도씨의 물을 더 많이 섞은 거예요. 그러면 몇 도씨가 되겠어요? 90도씨가 돼야겠죠. 또는 0도씨의 물을 90, 100도씨의 물을 10만큼 섞으면 10도씨가 돼야겠죠. 그래서 섞으면 100-x 대 x로 섞으면 x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새로 섞어서 만들어진 물에 대해서 온도계를 넣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치를 미리 알고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이론치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특정한 비율로 섞으면 특정한 온도가 될 거라는 그런 이론적 가정을 이용해서 이 혼합된 물의 온도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치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이제 온도계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온도를 이번에 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재는 건 이제 온도계 액체 부피죠. 그 부피를 딱 재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온도랑 이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y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0도씨의 물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0도씨의 물 어떻게 확실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얼음물의 온도가 0도씨죠. 그 다음 100도씨의 물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죠? 끓고 있는 물이 100도씨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확실하게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둘을 정확한 비율로 섞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와요. 온도의 이론치가 있고요. 여기 온도의 이론치가 있고 여기 액체 부피를 이용한 눈금. 정말로 액체 부피가 0이거나 액체 부피가 100인 건 아니에요. 0도씨의 물에 대해서 0으로 딱 맞춰놓은 거고 100도씨의 물에 대해서 100을 맞춰놓은 그 눈금입니다. 비교해보면 다 0도씨엔 다 0을 가리키고 100도씨에선 100을 가리켜요. 그런데 어때요? 50도씨일 때 50도씨로 예상되는 그 온도 이론치가 50도씨인 그 혼합물에 대해서 정확히 50도씨에 가깝게 나오는 게 누구예요? 수은이죠. 75도씨에 대해서 75도씨를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수은이죠. 25도씨에서 25도씨를 가리키는 게 누구예요? 수은이죠. 나머지 애들은 실제 가리켜야 할 온도에 비해서 너무 낮은 온도를 가리키고 있죠. 50도씨는 44도밖에 안 가리키고 얘는 한 25도씨밖에 안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누가 제일 좋은 온도계예요? 바로 수은 온도계가 제일 좋은 온도계인 거죠. 수은은 들룩의 평가 방식에 따르면 온도의 이론치에 가장 부합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측정 장치인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은 온도계를 채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들럭은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한 거죠? 아까는 온도를 못 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잴 수 있는 거 몇 분이에요? 부피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온도를 어떻게 쟀어요? 온도를 어떻게 잰 거죠? 잰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죠. 계산.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과 액체의 부피를 비교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들룩의 트릭이죠. 이게 바로 들룩의 아주 기발한 방법인 거죠. 다시 말해선 트릭이고요. 왜 트릭이냐? 이 값이 진짜 온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들룩의 이런 평가 방법은 약간의 그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액체의 부피는 의심할 수 없죠. 거기 꽂아놓은 그 온도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자, 여기서 온도계를 꽂으면 요 안에 넣은 요 액체의 부피는 제가 가려뒀네요. 어쨌든 그 액체의 부피는 나름 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값은 이론이죠. 이론에 의한 결과죠. 거기에 이제 약점이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혼합법 이면에는 뭔가가 있어요. 어떤 숨어있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물에 동일한 온도 변화마다 동일한 양의 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숨어있는 거죠. 다른 말로,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물의 비열이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0도씨의 물을 1도씨만큼 올릴 때 필요한 열의 양과 1도씨에서 2도씨로 올릴 때 필요한 양. 그런 게 항상 다 똑같아야지만 이게 앞에 얘기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9도씨에서 100도씨로 증가시킬 때 필요한 열의 양도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동일한 양이 100도씨에서 50도씨로 떨어질 때 50도씨로 떨어지기 위해서 빼앗겨야 되는 열의 양이 0도씨의 물이 150도씨로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의 양과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해되세요? 자, 100도씨 물이 50도씨로 내려가기 위해서 뺏겨야 하는 열의 양이 0도씨의 물이 50도씨의 물이 되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열의 양과 똑같다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0도씨의 물과 100도씨의 물을 반반 섞어서 50도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의 양이 과연 똑같겠느냐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혼합법은 이제 의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의심한 사람은 많아요. 의심한 사람은 많지만 그렇다고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은 온도계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수은 온도계를 일단 채택하고 나야 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의심의 소지가 물론 있긴 있지만 의심의 소지가 있긴 있어요.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자 얘기했죠. 자가 왼쪽으로 갈 때는 길어졌다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짧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설마 그러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설마 그러겠어요? 설마 그런다 하더라도 앞에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정도가 매우 크죠. 근데 이 정도만큼 비열이 변하겠느냐? 그렇게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비열이
이렇게 뭔가 조금 변할 수도 하겠죠. 뭐 그런 가능성을 누구도 인정을 하지만, 심지어 들룩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할 거라고 가정하는 건 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또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만 기존의 선행 기준을 이용해서 다음 기준을 만들고 정당화하고 그렇게 정당화된 기준이 앞에 걸 또 이제 개선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약간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면 어쩌면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고 약간 보수적으로 원래 것이 계속 정당화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순환처럼 보이지만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에 기준을 잡아요. 왜? 기준 없이는 과학을 시작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 기준이 완벽하다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완벽한 토대는 아니에요. 최초의 기준은 일단 정당화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이 신뢰할 수 없는 최초의 기준을 존중함으로써 과학을 시작하면 운이 좋으면 그보다 개선된 기준을 또 만들어요, 여기서. 그리고 그걸 또 사람들이 나름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합의하는 과정이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름 꽤 많은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논변들을 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해 나가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로 진입해서 또 한 번 돌으면 또 더 나은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진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진보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된다는 건 아니에요. 보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사례는 꽤 진보한 사례 또는 사람들이 잘 합의한 사례를 보여줬어요. 직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보가 꽤 명확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꽤 낙관적인 얘기였죠. 우리가 꼭 확실한 토대에서 시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점점 그걸 개선해서 더 진보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걸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기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는 걸 합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 항상 빈틈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아주 근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사람들이 요거랑 서로 싸워요. 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요 2번이 1번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되면 좋죠. 오늘은 그걸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런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학혁명인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